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재벌 회장의 특별한 시험과 그 시험을 받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 해성 리테일.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거느린 이 거대 기업의 수장, 박무택 회장. 올해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빛은 예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또 30% 상승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숫자만 보지 말게. 우리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표정을 봤나? 그들이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나? 박무택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화려한 재벌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전라도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5살에 무작정 상경해 남대문 시장에서 짐꾼으로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젖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태가 너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냐? 아저씨, 저는 배고픈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깔보는 게 더 무섭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고 그 가게가 슈퍼마켓이 되고 마트가 되고 결국 해성 리테일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는 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면 사업도 실패한다. 그는 직원을 뽑을 때도 거래처를 선정할 때도 늘 진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그 사람의 눈빛을, 부드러운 말투보다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더 신뢰했죠. 그런 박무택 회장에게 이제 마지막 걱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그의 외아들, 박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30대 중반의 박준혁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평소 자유분방하고 여자 관계도 복잡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여자인데? 민지수라는 분입니다. 청계천 인근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재래시장. 반찬 가게? 네, 아버지. 저는 그분이 정말 좋습니다. 처음으로 제 재산이나 지위를 보지 않고 저를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군.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겠다. 아버지, 하지만 내 말이 틀렸나?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아버지가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준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기준을 민지수가 통과할 수 있을까? 박 회장은 아들이 나간 후 비서실장 정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 예, 회장님. 내일부터 나는 3일간 외부 일정이 전부 취소다. 그리고 이것들을 준비해. 박 회장이 건넨 메모지에는 이상한 물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때 묻은 파카, 낡은 보따리, 그리고 회장님, 이게 대체... 질문하지 말고 준비만 해.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준혁이한테는. 알겠습니다. 정태수는 30년 동안 박 회장을 보좌해왔지만 이런 요구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장의 명령에 늘 그랬듯 완벽하게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무택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면 아버지도 축복해주마. 하지만 아버지는 확인해야겠다. 그 여자의 진심을. 청계천 인근의 오래된 재래시장. 좁은 골목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생선 굽는 냄새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 그곳에 지순의 반찬가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금치 나물 좀 주세요. 지수야, 멸치볶음 좀 더 주면 안 될까? 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31살의 민지수는 좁은 가게 안을 분주히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 가득했죠. 지수 씨, 항상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제대로 된 반찬을 먹어요. 아이고, 뭘요. 당연한 걸요. 지수는 밝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던 지수는 작은 도시락통 6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목발을 짚고 가게 안쪽 방에서 나오는 남동생 민지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아, 누나 다녀올게. 누나, 오늘도 도시락 배달 가는 거야? 응.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시거든. 26의 지훈은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지수는 그 이후로 동생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대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 저녁 시장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남몰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누나,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지훈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은 가족도 없고 돈도 없어. 우리라도 챙겨드리지 않으면 누가 챙겨? 지수는 도시락통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6집을 돌았습니다. 할머니, 저 지수예요. 아이고, 우리 지수 왔구나. 고맙다, 고마워. 할아버지, 오늘은 제육볶음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허허, 고맙네, 고마워.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볼 때마다 지수는 비록 힘들어도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수는 가게 앞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수는 급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며칠째 씻지 못한 듯 악취가 났고 옷도 너덜너덜했습니다. 전형적인 노숙자의 행색이었죠. 배고파. 노인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박무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변장하고 3일 전부터 이 시장 근처를 배회하며 지수를 관찰해왔던 것입니다. 어머, 어르신. 일단 가게로 들어가세요. 지수는 노인을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손님들이 싫어할까봐 구석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수는 노인을 가게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히고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끈한 밥 한 공기에 오늘 만든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담아왔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요. 이건 돈이 괜찮아요. 돈은 나중에 성공하셔서 갚으세요. 지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돈 없는 노숙자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다니.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물도 여기 있어요. 지수는 노인이 밥을 먹는 동안 가게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노인 쪽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밥을 먹으며 지수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반찬을 담는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치염은 동과로군. 박 회장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니에요,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혹시 또 배고프시면 언제든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박 회장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돌아 비서실장 정태수가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좋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시험을 준비해. 알겠습니다. 이틀 후, 지수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보따리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지갑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는 헉,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표가 가득했습니다. 액수를 세어보니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누가 이런 걸? 지수는 즉시 지갑을 들고 시장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낡은 보따리 떨어뜨린 분 안 계세요? 보따리. 무슨? 아니에요. 지수는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전 가게에 왔던 노숙자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어르신이? 지수는 가게를 급히 닫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누나 급한 일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수는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계천 다리 밑에서 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박 회장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왔군. 누구시오? 어르신, 이거 어르신 거 아니세요? 지수는 헥헥거리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네, 보았다이. 어르신, 이 안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귀한 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지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회장은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면 지수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을 것입니다. 동생의 병원비, 가게 월세, 생활비. 그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려주려 왔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어르신, 이거 대체 어디서 나신 돈이에요? 혹시 어디 꼭 쓸 데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옛날에 모아둔 돈이요. 그럼 더더욱 소중히 간직하세요. 은행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지수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탐욕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걱정만이 가득했죠. 아가씨, 고맙소서. 정말로.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저는 가게로 가봐야 해서. 기다리시오. 박 회장은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사례금이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지수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시오? 당신도 돈이 필요할 텐데. 어르신 돈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정태수, 숨어서 모든 걸 지켜보던 정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예, 회장님. 여자. 진짜로군. 회장님?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진심이 순수한 사람은 처음이야. 준혁이 그 녀석 정말 보물을 찾았어. 그럼 이제 아니, 아직 아니야.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 가장 중요한 시험이. 알겠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뭐지?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해성 리테일 전략 기획팀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지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해성 리테일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가게도 철거 대상입니다. 네? 철거요?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권리금과 이주비 포함해서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억 원?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이면 동생의 수술비도 내고 새로운 가게도 차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 가게를 떠날 수 없어요. 뭐라고요?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저 아니면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드세요. 제가 만든 반찬이 그분들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이에요. 그리고 매일 제가 배달하는 도시락이 그분들의 저녁 식사고요.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시스템이 해결할 일이죠. 하지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저라도 이분들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억을 드리죠. 그 돈이면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가게를 차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3억. 싫어요. 지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그는 박무택 회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민지수를 압박해보라. 단, 절대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는 마라. 하지만 팀장은 회장의 진짜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민지수 씨, 당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예요. 우리 해성 리테일이 이 시장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 시장은 철거될 겁니다. 그럴 순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 해성 리테일이 법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법무팀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우리 지수를 괴롭히지 마. 꺼져, 이 양복쟁이들아. 하지만 해성 리테일 직원들은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시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성 리테일은 너무나 거대한 기업이었으니까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이 가게만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만은. 안 됩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팀장은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동생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누나, 그냥 돈 받고 나가자. 1억이면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내 수술도 할 수 있고. 지훈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나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그분들을 귀찮아해.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돈도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분들이 소중해. 그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조부모님이잖아.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해성 리테일 직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민지수 씨 결정하셨어요.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강제 철거 시작. 안 돼요. 지수가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들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으악, 지수는 바닥에 넘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들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누나. 지훈이 목발을 짚고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위험해. 가 있어. 시장 상인들도 달려왔지만 용역 직원들에게 막혔습니다. 이 나쁜 놈들. 양심도 없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붕!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고급 세단이 일렬로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가장 앞에 차에서 비서실장 정태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공손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파카를 벗어던지며 완벽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노인이 내렸습니다. 박무택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해성 리테일 전략 기획팀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아이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내가 언제 노약자를 괴롭히고 선량한 상인을 폭행하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밥을 먹이고 잃어버린 돈을 돌려준 그 노숙자 노인이 국내 최대 유통기업의 회장이었다니. 어르신? 미안하네. 아가씨, 늦게 나타났어. 박 회장은 지수에게 다가가 바닥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일어나 보게. 저기, 대체. 내 소개가 늦었군. 나는 해성 리테일의 박무택이라고 하네. 그리고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 준혁이가 자네를 무척 사랑한다더군. 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 씨의 아버지가? 그렇네. 나는 며칠 전부터 자네를 시험해왔네. 노숙자로 변장해서 말이야. 박 회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이었지. 자네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먹였어.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라는 말까지 하면서. 지수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정직이었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발견하고도 자네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를 찾아와 돌려줬어. 자네에게 그 돈이 얼마나 절실했을 텐데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압박과 유혹이었지. 거액의 돈을 제시했어도 자네는 이 시장의 어르신들을 선택했어.
자네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거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수 양,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네. 수천억을 다루는 사업가들, 화려한 학벌을 가진 엘리트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하지만 자네만큼 순수한 진심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어. 회장님, 내가 이 시장을 통째로 사서 자네에게 선물하마. 그리고 이곳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도 만들고 무료 급식소도 만들게.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대신 내 아들의 인생도 자네가 좀 맡아주게. 그 녀석 혼자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차에서 박준혁이 뛰어내렸습니다. 지수야, 준혁 씨, 준혁은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아버지가 이런 시험을 하실 줄은 몰랐어. 많이 놀랐지? 준혁 씨, 이게 대체 지수야, 나랑 결혼해줘. 제발. 준혁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환호했습니다. 우리 지수, 축하해. 어머, 정말 드라마 같아. 지수야, 행복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박무택 회장의 시험은 단순한 며느리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을 찾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민지수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익을 취할 것인가, 양심을 지킬 것인가, 편함을 선택할 것인가, 옳음을 선택할 것인가. 민지수는 늘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남을 대하는 진심, 일하는 진심, 살아가는 진심. 그 진심이 결국 우리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민지수처럼, 박무택 회장처럼 진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